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폭로에 나선 전 특감 반원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보수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오후 극적으로 합의한 12월 임시국회를 열지만 여전히 이견이 커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내내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 묵살 의혹, 전 특감반 수사관이죠. 비위 관련해서 이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는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약간의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습도 어제는 비춰졌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우윤군 대사는 제가 국회의장실에 근무할 때 같이 사무총장을 하셔서 몇 번 겪었는데 굉장히 인품도 따뜻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인데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의 그 감찰반원이 개인적인 비위 사건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됐었는데 그 직원이 어쨌든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청와대 핵심부를 향해서 지금 항명하는 정도로 좀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미 그 우윤군 대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화로 밝혔지만은 이미 10여 년 전 사건이고 또 검찰이 2009년이던가요? 이미 그 수사 입건 자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니까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쓰고 문제점을 들춰낼 시기인데 우윤군 의원 러시아 대사가 상당히 야당에서도 그 당시에는요 비중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냥 입건하지 않았다는 걸 볼 때 큰 문제는 없지 않았느냐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첩보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자기를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좀 물타기 하는 성격이 좀 강하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청와대가 처음부터 지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감찰반원을 전원 그 소속 청으로 원대 복귀시켰을 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좀 소상하게 좀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래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하지 않거든요. 다만 소속청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정도인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자기가 음모의 희생자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타기 작전인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실명 공개를 했는데 그 감찰반원인 김태호 씨는 지금 이제 어떤 식이냐면 청와대가 결국은 자기를 감옥에 보내겠지만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추가적인 폭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미 대검에서 이 감찰반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 수석은 감찰반을 쇄신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어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개편하겠다 이게 순서인데 이 문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밝히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우윤군 대사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돈을 제공한 시점이 이제 2009년이기 때문에 뇌물죄로 한다고 그러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취업 청탁을 해서 돈을 줬고 2015년에 한국일보에서 처음 보도가 됐고 돈을 돌려준 시점은 2016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명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당시에 진정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는지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윤군 대사 문제는 별도로 명료하게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감찰반원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 문제를 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서 감찰반의 비리는 비리대로 우 대사의 문제는 우 대사의 문제대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와대와 우 대사의 해명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 좀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실장한테는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온 감찰 보고서가 안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우대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 해명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러면 우대사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우리 실제로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대사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얘기도 안 맞는데 당연히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 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태에 대한 전모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정을 하거나 별 중요한 문제 아니다거나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앞뒷말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의 발표가 신뢰를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임종석 실장 그 보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 전화로 문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추후 문제지 그 당시에 사전에 보고가 됐는데 보고를 묵살했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청와대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감찰반원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왜 복귀 조치를 했는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우윤근 대사께서도 1,000만 원을 뭐 나중에 지금 2016년 총선 전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우대사하고 그 지인하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지인이 알아서 지금 이제 반환을 했다는 건데 그 과정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우대사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랬더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꼬리를 물고 자칫하면 그렇지 않아 좀 기각 문제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조기 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정조사 특검까지는 갈 사안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만 선결이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밝히고 또 당사자인 우대사도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밝혀주면 굳이 이게 뭐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 두 사안이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갈 건데 뭐 그 선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따로 뭐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우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청탁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종료된 다음에 진정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진정서 정도 가지고는 수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이제 범죄 정보에 대한 인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고발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우윤근 대사는 삼선 의원이고 야당의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특히 이제 뇌물 사건과 관련된 이런 것을 검찰에서 진정서가 제출됐는데 수사 요건이 안 돼서 조사를 안 했다.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보기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우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그 당시에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지, 그럼 지금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야당에서도 그러면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의 대검이나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만을 가지고는 야당에서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찰반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미 보도가 나온 거에 보면 청와대 감찰반이 뭐 은행 직원, 그러니까 은행장의 아들 문제, 전직 총리의 아들 문제, 심지어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정책 동향 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감찰반이 해야 될 일은 소위 이 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영역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럼 도대체 기존의 감찰반이 어떻게 운영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청와대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감찰을 했다고 하는 대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조국 수석은 또 3시 아니라고 내밀었고 대통령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에서 감찰을 해보니까 청와대 감찰반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더라.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감찰반에 대한 세식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야당은 계속 공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전 수사관 방금 이제 말씀해 예. 주셨지만 언론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뭐 추가 폭로 가능성과 내비치는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청와대 좀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요. 뭐 머리가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하고 병행해서 지금 자기 업무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월권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이것을 뭐 그 박관천 경정,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뭐 십상시 사건하고 자꾸 견줘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는데 그건 굉장히 그거야말로 경광부회가 아닌가 싶죠. 그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권력 내부에서 그 암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쪽에다가 이 정권에 그 흠을 주기 위해서 자꾸 끌어대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청와대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김태우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치명적인 뭔가를 좀 흠집을 내려고 좀 시도를 할 건데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는 이게 더 약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 투명하게 해서 그 꼬리를 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그 정보를 받기 때문에 자꾸 그 중간에 어떤 또 개입이 돼 있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지금 상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는 했는데 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안들마다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하나라도 성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통과될 가능성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성과를 내야지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야상당 대표들이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했지만 지금 쟁점으로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유치원 3법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고용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 3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는 민주당의 방식대로 하고 대신 이제 그거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건 좀 무리하니까 자유한국당 뜻을 따르고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그러면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 변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적정 수위를 찾아가지고 일단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믿기고 맡기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고 국정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지금 의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의원들 21명씩 잘라가면서 쇄신을 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고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당에 관련된 거나 무슨 그 지금 현 정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이 관련된 것도 강원랜드 조사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정말 취업이 어려운데 누구는 무슨 노조 타고 금수저 가가지고 막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만이라도 좀 그 타협과 대화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 다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연말에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나마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진전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주말에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건 정말 좀 박수를 보낼 만해요. 좀 고생했다 싶은데 바로 다음 날 또다시 선거제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당. 글쎄요. 이게 당론이 제대로 모여지지 않은 것 같고 민주당은 또 10% 의원 정수 확대 그 부분 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선거제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도 하세울 것 같습니다. 예. 개헌보다 어렵다는 게 지금 선거제 개혁인데요. 선거제는 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고 사느냐 문제이거든요. 개헌은 약간 동떨어진 문제고 그런데 이 개헌의 선거제 개헌의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큰 대의는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그 문희상 의장 만나서 중앙선관위 안대로 간다면 지지를 해주겠다. 물론 이제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서는 야 3당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죠. 야 3당은 100% 연동형으로 가자는 거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중앙선관위는 현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2대 1이니까 지역구를 2로 200명, 뭐 이쪽을 100명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역구가 한 57명 정도를 날려야 되거든요. 이게 논의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는 연동형으로 가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여야 5당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저도 그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 타결을 했구나 해서 참 반겼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또 예. 뭐 민주당 다른 목소리 내고 한국당도 원론 쪽에서 검토를 해본다는 거지 우리가 언제 연동형 비례대표 하겠다고 그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말을 좀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으니까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하고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 절충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용제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어떻든 명확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이 고령의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이 추운데 단식을 하면서 선거법 문제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국민들께서 이 선거제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문제를 인식토록 한 것만 해도 예. 저는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 정수 10% 정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특히 이번에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니까 좀 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46석이거든요. 그런데 10% 늘리면 30도 또 하면 86석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이나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않더라도 대략 86석이면은 선관위가 얘기하는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완벽한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하면 일단 숨통을 좀 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연동형을 할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를 할 것인가는 서로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서 타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 지역구로 남겨둔 상황에서 한 90석 정도 근사하게 가면 그러면 이전에 선관위가 제기했던 안을 어느 정도는 수용한다는 거죠. 그럼 한 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문제를 떠나가지고 뭔가 계속 갑질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회의원을 또 둬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의식이 있으신데 그래서 좀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국회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정동영 대표가 뭐 국회 세비 20% 삭감을 하고 인원 늘리고 나서 그 20%만큼 또 봉사형으로 좀 국회를 좀 권력형에서 봉사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건 정 대표뿐만 아니라요. 그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없애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보좌관 수를 줄이든지 의원 세비를 줄이든지 수당을 줄이든지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 증가의 문제와 관계없이 재활의를 못하고 정말 국민 속상하게 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외둬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감시 더 잘하고 우리가 스스로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정에 대한 선언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국민들이 좀 양해해 주시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국민들은 비용 무슨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회의원이 싫은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 관련해서는요. 지금 정말로 왜 필요한지 이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감춰놓고 자꾸 정치 혐오증이라든지 이런 것만 부추긴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정치인을 300명으로 묶어놨을 때 이익 볼 수 있는 단체가 어딘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료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많아지면은 간섭할 사람들 많아지니까 불편한 거죠. 또 재벌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는데
자꾸 견제하는 세력들 많아지는 건데 저는 그래서 10%가 됐건 20%가 됐건 저는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왜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세 군데 우리 국회 상임위가 한 17군데 정도 되는데요. 특히 빼고요.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하도 헷갈려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회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업무를 통과를 해서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묶여 있다는 의미죠. 산업통상만 해도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뭐 자원, 중소벤처까지 이래서 정말 국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저는 국회의원 수는 조금씩 늘려줘야 된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자꾸 논의를 해나가는 건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 의원님 앞서 잠깐 언급을 했죠. 한국당 인적쇄신 발표를 했습니다. 21명 당협위원장 교체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분이 됐다 이야기는 저희들이 뭐 차치를 하더라도 이후에 한국당이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인데 일단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좀 보고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나 불출마 선언을 뺀 사람이면은 빼면 6명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선거 시기도 아닌데 21명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주도했던 김용태 사무총장 스스로가 내가 당협위원장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결국은 그러면 이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지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보수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성장 담론이라든지 또는 어떻든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뭐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안을 못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쇄신과 더불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대가 될 만한 정책적 전환들을 하고 그걸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나마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세력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내일 지금 이학재 의원이 지금 바른미래당 탈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시해내지 못하고 그냥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반대해서 우리가 득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한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 21명 정도 포함이 돼서 뭐 크게 혁신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뭐 또 원외까지 하면 79곳을 지금 이번에 물갈이 대상인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 이미 불출마 선언했던 김무성 의원이라든지요. 또 최경환 의원처럼 이미 2심에서 유죄를 받고 구속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 한 15명 정도가 이미 사실상 재기능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는 한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지난번에 1년 전에 홍준표 의원이 할 때도 대표가 할 때도 그때도 4명 정도가 현역 의원이 물갈이가 됐었는데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흉내내기만 했다 이런 좀 비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그런 가는 길에서 뭔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노력 정도는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내용과 실리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